네, 군무원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행정학 시험은 많은 변화가 있었죠. 드디어 공무원 시험처럼 기존에 검증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군무원도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전까지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게다가 변별력도 없어. 뭐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60점, 70점대 다 몰려버리는 거야. 이런 시험이었다가 이번 시험은 그래도 기존에 검증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냈기 때문에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출제됐고 게다가 변별력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변별력이라는 것은 점수대가 아주 고득점부터 쭉 갈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번 시험 자 가볍게 90점 넘으신 분들 있고요.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신 분들 가볍게 90점 넘으신 분들 있고 그리고 이하로도 쭉 잘 퍼지게끔 출제한 시험입니다. 우리 기존 검증된 기출문제 바탕으로만 출제해도 쫙 변별력이 갈려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그냥 기출문제 탄탄히 대비했으면 아주 가볍게 92점, 96점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카페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상담할 때 선생님 저 92점 맞았어요, 96점 맞았어요 이런 후기들 막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글에 대한 조회수도 높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가볍게 92, 96을 맞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92, 96이 나왔지? 궁금하신 분들 나는 아니거든 이런 분들도 꽤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은 점수대가 잘 갈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주 고득점 90점 이상부터 쭉 갈리게 출제를 했고 이제 군무원 출제자들도 알았죠. 이렇게 되니까 욕도 덜 먹어, 이의 신청도 덜 받아, 변별력도 있어. 앞으로 이 경향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이제 구색을 잘 갖춘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뭐 이번 시험 결과에서 아쉬웠던 분들은 지금 해설 강의 제가 드린 말씀 잘 듣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이번까지 좀 아쉬웠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잘 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보면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문제 외에는 그냥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말고 1800문제도 안 되는 단원별 기출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과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려 23문제입니다. 23문제. 그래서 기존 검증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 23문제는 기본으로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췄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생소하고 100점 방지용 문제 하나씩 있어요. 그거 틀렸다 하더라도 92점이 가볍게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설명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논란의 여지 거의 없이 쉽고 명확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뭐 이것도 틀렸다라고 쳐보고 여기서 3개를 더 틀렸다. 대부분은 그냥 바로 정답이 나오게끔 기출문제 있는 거 똑같이 나왔거든요. 3개를 더 틀렸다. 이러면 잘못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80점 이하. 자, 이번 시험은 작년과 달라요. 80점 이하이신 분들은 못 본 거예요. 그것도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 공부했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험에서 80점이 안 된다. 잘못 공부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애초에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오지도 않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거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랑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군무원 시험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더라. 과거에 그러긴 했어요. 이상한 문제, 검증되지 않은 문제, 논란을 짓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중심 훨씬 많이 나오는 당락을 저하는 이 중심을 잡지 않고 이상한 문제만 찾아다닌 거야. 그러면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반복할 수가 없어 점수가 떨어지겠죠. 자, 이분들은
자, 그동안 아쉬웠어.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 강의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해설 강의 끝까지 잘 듣고 앞으로는 공부 방향 제대로 잡고 공부한 족족 점수가 오르게끔 공부를 해서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92, 96점 맞았다. 합격 후기, 수강 후기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때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집의 기출문제 만으로 풀 수 있는 비율,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적었죠. 문제 공개된 이후의 데이터인데 70.57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때도 뭐부터 제대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부터. 왜? 훨씬 비중이 적은, 그것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해도 풀 수가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날려먹고 정작 중심을 못 잡고 매번 나오는 것을 틀리고 옵니까? 자,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공부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먼저 제대로 하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도 제가 이런 것 군무원은 이상한 거 나오니까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마구마구 막 던져주고 그랬어요? 이것부터 제대로 공부하라고 그랬고 막판에 대처 연습만 시켜줬죠.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든 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라고. 매번 나오던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 먼저 제대로 해두면 넉넉하게 합격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만큼 커트라인이 떨어졌어요. 행정학 점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76점, 8점 맞고 합격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 92점, 96점 맞고 합격하는 것이고 어차피 난이도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공부 방법이 같다고요. 자, 시험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 근데 저는 예전에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 이렇게 나오다 합격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게 모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든 합격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시험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뭐 옛날에는 뭐 지엽적인 거 다 이런 거 대비해라 했었다가 이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봐라 이렇게 말 바꾸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어집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처럼.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대비해라.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 거 다 뭐예요?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제가 알려주는 건 합격을 위해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막 계속 말이 바뀌어. 시험 때마다 바뀌어. 그나마 이번 시험은 경향이 많이 바뀌니까 그나마 좀 바꿀 말들이 있겠지만 그냥 별로 안 바뀌어도 매년 이번 시험은 뭐가 문제고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맨날 말이 바뀌어. 그런 거 다 뭐다? 여러분들 꼬시는 거라고요. 꼬시는 거.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합격하려면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 중심을 제대로 잡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상한 거 나오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이거 어차피 대비해도 못 맞춘다. 대비하지 말고 제가 알려주는 대처 요령을 연습해서 가라. 시간과 에너지는 여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이거 완벽하게 맞출 생각하고 그러면 다 틀려도 넉넉한 합격 점수 나온다. 그리고 다 틀릴 일이 절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분들은 뭐 이렇게 나올 때도 합격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초고득점, 그러니까 절대적인 고득점 하는 거지. 96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안 됐던 분들은 앞으로는 꼭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갈까봐 걱정하지도 마시고 돌아가더라도 이거 먼저 하시고 제가 알려주는 대로만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알려주는 대로만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자, 모든 수험생들이 동등한 조건이에요. 어렵게 나오면 같이 떨어지고 쉽게 나오면 같이 올라가. 거기서 이것 제대로 여기서 다 맞추는 분들이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도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 점수가 나온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꼬시는 말, 시험 때마다 뭔가 달라졌어요. 이거에 대해 저거에 대해 그런 꼬시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세요. 중심을. 그래야 내년에는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봐 기존 기출문제랑 일일이 다 제가 비교를 해주죠. 뭐 이번 시험은 워낙 기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한 게 뚜렷해졌기 때문에 완전 똑같아. 완전. 그래서 이 23문제는 다 맞춰야 고득점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는 이게 22번 인파워먼트 관련된 문제, 그거는 요새 뭐 나오지도 않고 공무원 시험이니까 나온 것이고, 그 쿼터의 변화 관리 모형인데 요새 나오지도 않는 어마어마하게 옛날 이론이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점 방지요. 틀려도 됨. 그다음에 생소한 문제 한 4번 정도가 있겠는데, 이건 이제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추죠. 어쨌든 뭐 100점 방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만점 100점은 못 만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이거 하다 보면 맞춰요. 그래서 96점까지는 가능한 시험이었고, 실제로 제 카페 후기, 유튜브 후기 92, 96 수두룩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조회수도 높다. 그 말은 아닌 분들도 있다. 아닌 분들이 이제는 공부 방향 제대로 잡고 이렇게 92, 96 맞을 수 있게 지금부터 변신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시험 80점 이하는 못 본 거예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 80점 이하는 못 본 거. 작년에는 80점 맞으면 초고득점이었지. 이번 시험 못 본 거. 자, 그리고 일일이 다 비교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출문제에도 똑같이 나왔구나. 또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이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구나. 방향이 잡힐 겁니다. 자, 문제수는 군무원이 행정학 총론을 조금 더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뭐 행정학 총론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겠고, 다른 시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는 편이니까 또 꼼꼼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 있나 없나 잘 살펴서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해설을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해준다? 기존 기출문제. 다 2023년 기준. 2023년 대비 기출에 관한 행정학. 지금 심판 24년도 기출에 관한 행정학이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말하는 것인데, 자, 당연히 23년도 시험은 23년도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몇 번에 있었다. 이렇게 다 비교를 해주겠죠. 오케이. 자, 가봅니다. 일단 1번부터 비교행정론, 생태론이죠. 비교행정론, 생태론적 접근 방법. 거의 뭐 동의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1번 리그스 가우스. 비교행정론자, 생태론자, 리그스 가우스 정도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비교행정론은 행정현상을 뭘로 설명합니까? 환경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행정현상의 원인을 증명하려는 연구. 원인을 이제 환경에서 찾을 뿐이지 원인을 증명하려는 연구를 과학성을 추구하는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성 땡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생태론 뭐 완전 기초 문제죠. 그리고 이제 기술성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문제야? 행정은 환경에 결정되는 거야. 행정이 어떻게 해야 환경을 바꿀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제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 비교행정론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선진국에서 잘 되던 게 후진국에서 왜 안 되는 거야? 환경 차이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진국이 어떻게 해야 환경을 바꿀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니까 기술성 땡. 그 다음에 후진국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함. 비관적 숙명론. 이거 이제 어렵게 표현했지만 국가 발전에 대해서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너네는 환경이 이따위니까 너네도 이따위야. 끝.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안 돼. 거기서 끝나버린다. 비관적이다.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기출에 관한 행정학 63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가장 흡사한 지문, 특히 이제 정답 지문하고 흡사한 지문을 제가 올려줍니다. 흡사한 지문에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제 관련 틀린 선지를 가져왔는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기출문제집은 원래 문제가 있고 해당 선지 중에 틀린 선지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거, 혹은 그 틀린 선지여도 응용 문제, 다른 식으로 겉모습을 바꿔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관련 틀린 선지로 넣어주죠.
객관식 행정학에서는 틀린 선제, 틀린 부분이 출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어떻게 틀리게 바꿔낸지를 더 많이 연습할 수 있게, 응용력도 키울 수 있게 제가 넣어주죠. 그때 63번에 관련 틀린 선지는 비교 행정의 한계 물어보면서 처방성, 문제 해결성을 강조하지 않고 과학성을 비과학성이 아니라 과학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처방성, 문제 해결성 관련되는 게 기술성이잖아요. 사회 문제를 위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처방을 내려준다. 기술성 땡, 기술성 땡. 그리고 과학성을 추구하니까 비과학화 땡.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랑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줍니다. 얘는 그나마 좀 기술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안 썼으니까 그나마 이걸 받더라도 살짝 응용은 필요하긴 해 보이지만 워낙 기초 문제잖아요. 워낙 기초 문제. 당연히 이제 강의에서 다 설명 들었으니까 자, 완전 표현이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기초적인 것들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그냥 표현 키워드까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3문제 중에 3문제를 틀려? 그러면 잘못 공부한 거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부 시간이 부족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80점 이하는 잘못 공부했던 거. 아예 객관식 행정학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했거나 아니면 군무원 시험 이상한 문제 때문에 이상한 거 막 찾아보다가 시간을 날려 먹은 거. 자, 2번. 다음 중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뭐 매번 나오던 문제 아닙니까? 1번.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은 욕구 계층의 고정성. 모든 사람은 생활사존자 고정돼 있어. 그다음에 3번 먼저 보시면 샤인의 복잡 인간관에서 구성원의 맞춤형 관리 전략. 그렇죠? 샤인의 복잡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리 전략을 다르게 해야 돼. 괜찮고. 4번 맥그리거의 XY 이론은 욕구와 관리 전략의 성장 측면을 강조하는데 Y 이론이 좀 더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X이론적인 인간보다는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Y 이론적인 인간을 강조하며 성장 측면을 강조한다. 뭐 괜찮은 질문이에요. 보통 뭐 이렇게까지 내진 않지만 주로 이제 X이론적, Y이론적 관리 전략 바꿔서 땡 이 정도로 많이 내는데 뭐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여기까지 갈 일이 없어.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 2번은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허츠버그에서 욕구 충족 이론에 의하면 위생 요인이 동기부여한다 땡. 이거는 뭐 모든 강의에서 제가 피토하면 설명해주고 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위생 요인 동기부여 못함, 동기 요인만 동기부여함, 이걸로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 기출문제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나마 제일 공부하기 편한 거 가져왔습니다. 여기 허츠버그에서 위생 요인의 충족은 동기부여 촉진한다 땡. 뭐 이런 그 비슷한 문제 많음. 관련 틀린 선지도 많음. 동기 요인이 충족되어야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거죠. 이건 뭐 동기 유발된다 같은 말이고요. 됐고. 자, 뭐 어쨌든 뭐 1, 2번 문제를 틀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제 앞부분이니까 이런 설명 좀 드리는 것이고, 그만큼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공부 방향에서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모아놓은 기출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모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출문제예요. 그걸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기출문제나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단원별 기출문제집. 제가 엄선해 놓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집. 그리고 그 안에서도 중요도 A, B, C로 나눠지죠. 엄선해 놓은 기출문제에서 중요도에 따라 강력 조절해서 그거 먼저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군무원은 마무리로 그러니까 모든 직렬에서 뭐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군무원 9급 다 제가 쌍둥이 모의고사를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는 쌍둥이 모의고사. 이게 각 시험에 최적화된 마무리라고 그랬고, 이게 모의고사지만 왼쪽은 기출문제, 오른쪽은 변형 모의고사니까 결국 마무리는 자기가 시험 볼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랑 변형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엄선해 놓은 기출에 강한 행정의 기출문제, 이거 먼저 제대로 하면 이것만으로도 넉넉한 합격 점수 나오고, 그다음에 더 디테일한 마무리, 더 조금이라도 더 쥐었잖아요. 고득점 하려면은 군무원 시험은 군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상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기출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기출문제. 실제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한다. 쌍둥이 모의고사 강의로 배웠던 것이고, 올해는 뭐 써먹을 일이 없었지만 혹여
이상한 문제 나오더라도 이렇게 마무리로 대처 연습만 하면 된다. 중심 제대로 잡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게 군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로 마무리. 그래서 군무원은 문제 공개된 지가 20년도부터니까 제가 이번에 해준 쌍둥이 모의고사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최근 3개년도 기출문제 75문제랑 변형 모의고사 75문제를 줬죠. 또 제가 해설 강의에서 쌍둥이 모의고사 띄우는 이유 알죠? 이건 이제 왼쪽은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 강조하려고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합격 실력을 만든다. 그리고 군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로 마무리한다. 다른 직렬도 각 시험에 최적화된 쌍둥이 모의고사로 마무리한다.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이 문제가 기출문제 쪽에 살짝 오류가 있어요. 제가 논란 여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고 깔끔하게 다듬어 놓은 거니까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같은 내용이에요. 미충족 시 불만이 제기되는 불만 요인, 위생 요인이죠. 위생 요인의 충족만으로는 구성원을 동기부여할 수 없고 충족 시 만족을 야기하는 요인, 만족 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구성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허츠버거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다. 뭐 이 문제가 이제 올해도 또 반복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겉모습,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이 기출문제에서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이걸로 공부하면은 올해 문제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류까지도 싹 잡아놨다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상한 거 제가 잡아주는 대로 혹은 대처 요령 배우는 대로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바로 2번하고 넘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라서 띄우는 거죠. 또 공부 방향에서 가장 기본 두 가지를 제가 알려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복수 정답 가능성 있긴 있습니다. 이 로이의 정책 유형 해놓고 상징 정책이 나와버렸네? 로이 정책 유형에는 상징 정책 없는데. 그래서 복수 정답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2번을 골라야지. 시험장에서 3번까지 갈 일이 없어야죠. 아니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정책 유형과 사례예요. 정책 유형과 사례. 그리고 문제 형태 보세요. 그동안 기출문제 열심히 봤으면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무조건 정책과 사례를 잘못 매칭한 게 땡이더라. 이렇게 정책과 사례를 열심히 매칭을 해두고 로이가 아닌 걸 땡으로 내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죠. 그런 케이스 없어요. 학자 이름 구분하는 건 사례 안 주고 그냥 정책만 줘, 정책만. 사례를 이렇게 매칭해놓고 그런 출제요도를 낸 적이 없음. 기출문제를 그동안 제대로 봐왔다면 2번 찍어야 되겠다. 우리 임대주택이 재분배 정책이라는 건 기출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강의 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반복해주지만 뭐 임대주택, 분배주택 땡! 이러고 이제 2번 찍고 끝냈어야 됩니다. 3번은 그래도 매칭이 옳잖아요. 이런 형태 문제에서는 사례 매칭이 옳으면 이 학자께 아니더라도 찍기 어렵지. 어쨌든 그래도 뭐 잘못 낸 건 맞아요. 복수 정답 가능성 있음. 하지만 그래도 3번을 찍은 건 아쉬움. 뭐가 아쉽다? 그동안에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 기출문제 패턴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처럼 군무원도 더더욱 기존에 검증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니까 더더욱. 참고로 종합소득세 진짜 이게 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걸 알아야 푸는 거잖아. 뭐 여기까지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진세적 성격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누진세로 그냥 내면 되는데 누진세, 누진소득세 이렇게 내면 되는데 굳이 또 종합소득세로 바꿔냈어. 이러면은 조금 공부하기 어렵죠. 어떻게 구체적인 세금의 성격까지 모든 세금 다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종합소득세 나왔다고 해서 다른 세금도 성격 다 찾아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누진세적 성격, 누진세.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그 정도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노령연금은 분배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왜냐면 특정 계층에게, 그러니까 노인 계층에게 연금을 준다. 이러면 이제 분배 정책을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미달될 때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분배 정책이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있으면 재분배, 그냥 뭐 노인 계층에 준다 분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굳이 재분배로 좀 해설을 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 임대주택과 함께 냈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가 분배 땡, 재분배로 내지 않았을까. 하지만 명확한 건 아니에요. 노령, 기초연금, 그럼 재분배죠. 근데 그냥 노령연금 하면은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어차피 틀린 거야, 2번은. 2번은 어차피 틀렸어요. 임대주택 때문에 어차피 틀렸어요. 오케이. 됐고요. 나머지 규제정책, 환경규제, 금연정책, 이것도 그 금연을 강제하는 거니까. 마약 단속, 규제. 구성정책은 정부조직 개편, 선거 조정, 행정구역 통합 괜찮고. 상징정책, 사례는 맞죠? 국경일 제정, 국군의 날 제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한일 월드컵, 올림픽 개최,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이런 거. 어쨌든 3번이 조금 이번 시험에서 에라. 군무원 시험 이제 올해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을 가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 3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작년까지에 비하면. 그다음에 정책과 정책 규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존 기출 문제에서 임대주택 건설 재분배 정책. 이건 이제 정답이 4번이거든요. 재분배 정책. 기억에서 재분배 정책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굳이 보진 않을게요. 임대주택 건설 재분배 정책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2번을 골랐어야 된다. 다른 문제도 많고. 4번. 요게 이제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한 문제인데 요거 뭐 2, 3, 4번을 지워서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 있는 걸 바탕으로 대입은 하되 좀 응용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답 자체는 기출 문제에 없던 패턴이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를 분류했을 뿐 이거는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춥니다. 자, 일단 2번 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관계론은 신고전 조직이론. 고전적과 신고전은 관리자에 의한 타율적인 조직 관리죠. 기계적 조직이고. 자, 관리 방식은 달라. 하지만 관리자가 타율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주느냐, 사회 심적 요인을 고려해 주느냐,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는 다르지만 타율적인 조직 관리는 똑같고. 그다음에 관료제 모형도 고전적 조직 이론 아니에요? 관료제 모형에 의한 관리 전략은 구성원의 소외를 초래하죠. 고전적 조직 이론은 가장 최선의 방식을 공식화시켜 구성원들은 기계 부품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돈 줄게. 인간이 기계 부품 같으니까 인간 소외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이거는 다 강의 시간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4번도 쉽죠. 조직관리 전략이 전반적으로 단순한 인간관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합리적 경제인, 사회인 뭐 이렇게 딱 정해놨었는데 점점 복잡 인간관으로 변화하고 있죠. 하나로만 단순하게 정의한 게 아니라 사람은 계속 바뀌고 있다. 이게 현대적인 조직 이론이죠. 변화 방향 괜찮고. 그러니까 지워서 1번밖에 할 게 없네.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1번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조직은 구성원 간 목표의 일치를 전제로 한다? 어떻게 개별 구성원들 각 사람들이 목표가 똑같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되려는 목표 다 똑같아요? 다 다르지. 공무원 됐어.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데 모든 사람의 목표가 똑같아요? 다 다르지. 조직 관리는 뭐예요?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조직 전체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도록 만드는 게 조직 관리예요. 모두 목표가 똑같으면 뭐 관리할 게 없지. 그렇죠? 이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에 있는 지문만으로는 이게 좀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온 게 없어가지고 뭐 기출 문제 이걸로 바로 적용해서 풀어? 뭐 이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생소한 문제로 놨을 뿐 다 푸는 문제. 그러니까 96점 후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주무제, 정책의제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 정부가 채택. 이러면 마지막 정책의제가 되는 거죠. 뭐 정부의제, 정책의제, 공식의제, 제도의제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많죠.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공식의제가 정책의제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의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정부제로 선별. 정부제로 채택했다. 선별했다.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나오면 공식의제. 뭐 정부제로 선별하니까 정부제도 똑같고 정책의제. 6번.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줄이면 예산이 불성립했네요.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 예산 심의가 안 끝나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러면 예산이 불성립한 것이고, 우리나라 예산 불성립 시 집행장치는 준예산이 되겠고. 완전 기초문제. 자,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준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더라. 뭐 거의 똑같은 문제 있고요. 7번 가보시면 다음 중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추가 경정 예산의 기본 개념이죠. 본 예산이 성립한 후 집행 중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인 예산 변경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 사전 의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고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고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3번 추가 경정 예산 아무 때나 못하고 편성 사유가 있죠. 전쟁 및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지출이 필요할 때. 전중법 편성 사유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2번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뭐 주로 일반에게 특별하게 쪼이겠지만 뭐 기금도 하려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비교해보시면 1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땡. 아이고 정답 똑같네. 자, 틀린 선지. 여기서 뭐 요런 그 낚시라고 할까요? 요 정도 하나 넣어주고 이거 빼보세요. 낚시 빼면은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 똑같은 문제가 주제가 됐네요. 다음 중 지방자치의 정치적 행정적인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8번 넘어왔어요. 여기 문제가 쉬워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뭐 설명할 게 없어. 자, 지방자치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 지역 간 행정의 통일성 확보는 중앙정부가 여러 지역들을 다 통제할 때 다 똑같이 통일시켜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집권의 장점 2번 정답.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확인. 그리고 요 패턴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이제 기출문제. 지방자치에서 지역 간 형평성, 균질화, 뭐 통일성 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일정 수준을 통일시키는 거. 땡. 그다음에 군무원구급 쌍둥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군무원구급 쌍둥이는 3개년도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번 등장할 거예요. 참고로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 쌍둥이 모의고사는 최근 8개년도 8회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반복 출제되는 비중, 뭐 어떤 시험 거의 반절 가까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군무원 시험은 최근 공개된 걸 바탕으로, 자, 그 공개되기 전에는 보건 문제가 보건 이상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 공개된 것만 3개년도 올해 드렸는데 3개년도밖에 안 되는데 한 5문제 있습니다. 한 5번 등장해요. 어쨌든 똑같네.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물어보면서 지역 간 격차 완화가 형평성, 통일성 이런 거 아니겠어요. 중앙집권 장점 땡. 모의고사도 뭐 거의 비슷한 거.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 이게 지역 간 최저 수준 유지. 땡. 중앙집권의 장점. 그다음에 1번 여기 전국적 통일적 행정. 중앙집권의 장점. 규모의 경제도 보너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중앙집권의 장점들 틀리게 낼 수 있는 사례들을 제가 뭐 옳은 걸로 바꿔가지고 3개나 넣어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연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U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3번 바로 골라내야죠.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통째로 신공관리론. 자, 일단 U 거버넌스론에서는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 땡입니다. 유거먼스는 경영화 시장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건 신공관리론이고, 그다음에 행정의 경영적인 기능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서 신공공관리론은 이원론적으로 이해가 되죠. 물론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은 어마어마하게 옛날 이론이고, 신공관리론, 유거버넌스론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신공관리론이 이원론적 특징이 모두 적용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신공관리론이 이원론 이론 중에서 굳이 어디에 가깝냐 평가해 보면 이원론에 가깝다, 이런 평가고요. 이원론을 배운 모든 걸 뭐 신공관리론에 적용하면 안 돼요. 주의사항으로 모든 강의에서 배워왔을 텐데 혹시라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근데 신공관리론 땡 하시고 나머지 유거버넌스론.
신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데 유거버넌스론은 시민과 함께 수평적으로 협력합니다. 국정의 파트너, 괜찮네? 2번, 신공공관리론이든 유거버넌스론이든 행정의 효율성 중시하는 건 똑같아요. 신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론은 원리는 달라. 신공관리론은 시장 경쟁의 효율성, 유거버넌스론은 수평적 협력을 통해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런 의미의 효율성. 어쨌든 의미는 다르지만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긴 괜찮고 앞부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공관리론과 이 점은 공통적이지만 어쨌든 다른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괜찮죠? 공통점도 있지만 시장 경쟁의 원리보다는 정부와 협력하는 수평적 협력의 원리 이걸 더 강조하니까 뭐 비판적 접근 괜찮아. 4번 파트너십, 유기적 결합관계. 이게 다양한 시민사회 참여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개념들이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십, 유기적 결합. 오케이. 기출문제랑 비교. 자, 신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 비교할 때 NPM 신공관리론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적 성격이 강하다. 오케이, NPM이네 이건. 이 내용보다 유거버넌스론이 아니라 신공관리론 NPM이다. 요 문장 가지고 바로 골라낼 수 있었겠네요. 자, 그에 비해 유거버넌스론 보너스. 유거버넌스는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또 행정이 정치성? 정치행정 이론론적 관점으로 평가를 받겠죠. 다음 문제, 신공공 관리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를 연속으로 두 문제를 내버렸네. 약간 뭐 둘 다 중요한 이론이긴 하니까 어쨌든 자 같은 회차 시험인데 연속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신공공 관리론은 1번 시장 원리 도입으로 경쟁 도입과 고객 지향 확대. 1번 뭐 바로 골라야죠. 뭐 틀렸다고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4번 먼저 보시면 신공공 관리론은 최종적인 결과를 강조하니까 결과보다 과정 땡. 뭐 기출문제 집에 똑같은 거 있죠. 결과보다 과정 땡. 과정은 주로 유거버넌스론이 강조하죠. 다양한 참여자 간 협력 과정 중시하는 거 유거버넌스론. 그리고 3번은 대놓고 유거버넌스론. 정부, 시장, 시민사회 평등한 관계. 수평적 협력, 평등한 관계, 유거버넌스론. 뭐 3, 4번은 다 유거버넌스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 이게 뭐 제일 어렵긴 했지만 뭐 1번에서 바로 골라야지. 1번에서. 뭐 넘어갈 게 없죠. 어쨌든 2번도 적어도 여긴 골라야지. 신공관리론이 행정조직을 확대한다고? 이건 무조건 땡이죠. 신공관리론은 정부 역할, 행정조직을 축소했으니까. 근데 뒷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뒷부분이. 자, 행정의 공동화. 이거는 행정조직을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이 축소되면 너무 작아졌으니까 비어버렸다. 이걸 공동화라고 하죠. 자, 뭐 공동 소유 그런 거 아니죠. 공동화는 비어버린 거. 빌 공자에 동굴할 때 동자예요. 빈 동굴처럼 행정이 너무 작아져서 비어버렸다. 발생한다. 행정조직을 축소했기 때문에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유거버넌스론에서 말하는 책임의 공동화 말고 그거랑 다른 거예요. 유거버넌스론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질 사람이 비어버렸다. 이게 유거버넌스론의 책임의 공동화고 여기도 훨씬 단순한 의미예요. 행정이 너무 작아져서 행정이 공동화될 수 있다. 신공관리에 대해서 1번 공공부문의 경쟁원리, 시장원리 도입한다. 4번 고객지향적 행정을 강조한다. 뭐 신공관리는 당연히 옳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 정답 바로 고를 수 있겠고 뭐 3, 4번과 관련된 내용 많습니다. 2번은 기출문제 쪽에 없긴 하지만 요건 있지. 앞부분 요건 있고 여기만 없다 뿐이지. 어쨌든 다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 뭐 정답과 관련된 것만 확인. 됐고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 또 등장했습니다. 1번 신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신공관리론과 함께 쓰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신공관리론 거버넌스 이렇게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러면 뉴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를 다 신공관리론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 시험 문제는 그냥 거버넌스라고 하면 유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함께 썼어. 그러면 이제 유거버넌스. 정부, 시장, 시민사회 협력과 협치는 유거버넌스. 됐고, 오케이. 나머지는 됐고요. 쌍둥이 모의사도 있었다. 다음 중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시장 실패, 정부 개입. 1번 공공재.
공급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급하죠. 뭐 정부 개입은 그냥 두 문제 따서 외워서 그대로 푸는 거죠. 특정 대학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출제되니까 공공. 그다음에 외부 효과는 외유규. 보조금이 공적 유도. 그다음에 정부 규제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세가 걸리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공적 공급, 정부 규제, 공적 유도 세 개 중에 자 유규니까 뭐가 안 나서 공적 공급이 나오면 무조건 땡이에요. 자, 세 개 중에 다른 게 나오면 땡이에요. 하지만 조세는 세 개 없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방식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그랬죠. 무조건 땡하면 안 되죠. 넘어가야지, 넘어가. 왜 여기서 고민하고 이걸 찍어버립니까? 틀리다고 찍어버립니까? 안 되죠. 넘어가야죠. 다시. 자, 시장 실패된 정부 대응, 정형화된 출제 패턴은 공적 공급, 정부 규제, 공적 유도. 요 안에서 틀리게 바꿔내면 무조건 땡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르면 넘어가고. 4번 보시면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경규, 공적 유도 보조금 아니죠. 공적 공급 아니죠. 규입니다. 정부 규제. 정답 4번. 뭐 넘어갔으면 바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해서 피구세. 기출문제집에 피구세 들어간 거 한 문제 있잖아요. 피구세가 외부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조세로서 배웠던 거죠.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거 몰랐어도 괜찮아요. 모르니까 넘어가. 4번 정답하면 되는 거니까. 피구세 왜 기출문제인지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피구세는 제가 자세히 가르쳐주지도 않고 기출문제 한 번 정도 등장하는 거다. 이 정도고 몰랐어도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용으로 말해주는 거. 참고용 피구세. 3번 사회적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뭐 따로 문제 해결 방법을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약자들에게 지원해주면 되는 사회보장 정책. 이건 뭐 상식적으로 행정 공부하다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형화된 출제 패턴 공공 경규, 공공 경규, 자공규, 비유규, 외유규 잘 챙겨둔다. 그리고 기출문제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 경규, 보조금 유도 틀렸고 공적 공급 틀렸고 똑같죠? 지금 정답이 완전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뭐 잘 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낼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욕도 안 먹고 얼마나 좋아. 차라리 이렇게 기존 기출문제 있는 거 따다가 내도 자 23문제나 1800문제도 안 되는 단원별 기출문제 문제 따다 내도 점수대가 쫙 갈렸다라고 그랬죠. 앞으로도 이렇게 안 낼 이유가 없다. 낼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카무라 스무르드 고전적 기술자형 고지협재관에서 첫 번째 그 말은 집행자의 재량권이 가장 적네요. 고지협재관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최다 정의 목표도 정하고 세부적인 정책 다 정하고 집행자는 하라는 그대로 하는데 기술적인 실천을 위한 미약한 재량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 통제해. 그리고 집행자는 약간의 정책적 재량, 이건 뭐 기술적 실천을 위한 재량이죠. 그래서 결정자가 집행 과정을 죄다 통제한다. 뭐 좌지우지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고전적 기술자형. 나머지 정답을 달아보시면 1번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하지만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까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결정하지 못하고 집행자에게 구체적인 정책 목표 결정부터 재량권을 위임하겠죠. 위임 보고 지시적 위임형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재량적 실험형. 자, 나카무라와 스모르드 고지협재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엉뚱한 키워드를 공부하면 안 돼. 위임 나왔다고 해서 지시적 위임을 이러면 큰일 나요. 어디서부터 위임하는가? 자, 고지협재관 결정자는 어디까지 하고 집행자는 어디서부터 하는가? 오직 이걸로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 결정부터 집행자에게 위임하고 있죠. 그러면 재량적 실험형.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긴 해. 결정자가 목표 만들었네? 그러면 적어도 고지협이에요. 고지협. 결정자가 목표 만들었다. 그런데 집행자들은 결정자와 목표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해서 협상한다. 자, 요 협상은
협상형의 협상 맞죠? 자, 협상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협상형 아니에요. 동그라미 친 거 취소해야 되겠어요. 근데 뭐다? 집행자가 결정자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결정자가 정한 목표를 집행자가 협상한다? 협상형.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집행자가 정한 목표를 결정자한테 가져가서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협상한다. 관료적 기업가요. 집행자가 목표부터 싹 다 정하고 결정자에게 도장 찍어 이런 협상은 관료적 기업가요. 전혀 다른 협상이죠. 협상 위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이제 어떤 모형인지는 확정할 수 없어요. 보시면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고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하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집행자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대. 안 나왔기 때문에 특정 모형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지. 고전적 기술자형은 집행자가 권한이 없어요. 아주 미약한 기술적 실천을 위한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떤 모형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고전적 기술자형에서는 무조건 땡.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정답 관련된 것만 붙이면 결정자가 세부 정책 내용까지 죄다 결정하고 집행자들은 아주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는다. 이게 뭐다? 고전적 기술자형. 이렇게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13번 가봅시다. 다음 중 점증 모형의 논리적 근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역시 기존 기출문제를 오마주해서 오마주 또 안 어울려. 그냥 복사해서 1, 2, 3번 냈고요. 자, 일단 정보 접근성이 완벽할수록 합리 모형이 되는 거예요.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증 모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지울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나머지 매몰 비용 이런 거 기존에 점증 모형 하면 기존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매몰 비용 기존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 말하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한적 합리성은 합리 모형 외에 모든 모형은 다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죠. 인간 합리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합리 모형이 불가능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2, 3번도 바로 지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 문제 가지고 그대로 냈어. 점증 모형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 표현도 똑같네.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 매몰 비용, 제한될 합리성. 이 문제에서는 쇄신성이 땡이었는데 쇄신은 합리 모형이죠. 그 다음에 14번 가보시면 참고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깜빡했는데 14번은 제가 처음에 바로 총평 올려줬을 때는 생소한 문제를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해설지를 쓰다 보니까 뭐 기출문제 다 있네. 그래서 정답 부분은 없고 정답 부분은 살짝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 3, 4번 1, 3, 4번은 다 기출문제 있는 거니까 1, 3, 4번 지워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출문제로 바꿨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카페에 바로 올려준 총평 보신 분들은 선생님 기출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 22문제라면서요. 왜 갑자기 한 문제 늘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앞에서 말한다니 깜빡했네요. 자, 아무튼 다 확인을 시켜주죠. 자, 정답 외의 거 먼저 봅시다. 민간 위탁은 계약에 의한 민간 생산자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 계약이 협의의 민간 위탁이죠. 그래서 민간 위탁의 다양한 종류들을 나누지 않고 그냥 민간 위탁하면 대표적인 게 계약, 협의의 민간 위탁. 3번, 면허는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 민간 기업에게 허용을 해주는 거죠. 서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이용료 받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이용료를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겠죠? 네,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이용권 혹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권리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틀렸다라고 봅니까? 그러면 2번은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없어. 2번 때문에 생소한 문제로 처음에 분류했던 것인데 하지만 1, 3, 4번은 어떻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1, 3, 4번 지워서 2번을 찍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출문제 있는 걸 다 풉니다. 자, 일단 계약이 좁은 의미의 민간 위탁.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민간 위탁 하나 고르면 계약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봐야 되겠네. 4번 면허 방식은 민간 조직이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뭐 표현 똑같죠? 3번 바우처 방식은 시민들에게 제공해요.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 뭐 이용권 쿠폰 그 말만 바뀌었을 뿐 바우처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이 문제긴 문제인데 일단 자원봉사 방식은 보수를 아예 안 줘요. 아예 안 줘.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보수를 아예 안 줌.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기출 문제 이런 지문이 있어. 이런 지문이. 이거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자원봉사 방식. 자주활동 땡이고 자원봉사 방식에 대한 지문인데 아마 출제하시는 분이 요 지문을 따다가 이걸 좀 이게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닥 이게 좀 멋있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어설프게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좀 이제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뭐 의도는 이런 거예요. 자원봉사는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 그러니까 자기 돈 들어간 거, 뭐 경비, 뭐 실비,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는 해. 근데 이건 보수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데 민간이 자원봉사 와서 자기 돈을 썼어. 그러면 그 정도는 보상을 해줘. 그래서 자, 방금 전에 본 표현 경비에 대한 보상과 대비되는 의미로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경비에 대한 보상은 있다.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근데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마치 간접적인 보수는 받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걸 노려서 자원봉사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보수 안 주거든요. 그걸 노려서 이거 간접적이니까 헷갈리지?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안 멋있어. 그냥 안 멋있어. 좀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 곤란하기만 하고 안 멋있어. 어쨌든 뭐 이번 시험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어요. 군무원 시험은 일개 강사가 그냥 까도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고 적어도 기존의 검증된 문제를 바탕으로 출제하니까 제가 이제 깔 게 별로 없어졌는데 이거는 조금 그 멋있게 출제를 해보려다가 수험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골라서 출제를 해보려다가 좀 지나치게 조금 이제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자, 어쨌든 자,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이 표현은 바로 앞에 경비 보상을 해준다와 대비된 표현으로서 직접 간접에는 아무 출제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비 보상과 대비돼서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고 어쨌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볼까요? 오늘날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그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랑 잘 보세요. 1, 2번만 뿅. 자, 기출문제. 원래 문제? 기출문제? 원래 문제?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1, 2번만 바꿔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의존적 관계. 2번.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보완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가 바람직하고 확산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똑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대체적 관계 땡. 최근에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 뭐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기존 기출 문제를 응용도 없이 변형도 없이 똑같이 낸 건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나머지 똑같아요. 이건 안 바뀌잖아. 안 바뀌어. 지금 제가 페이지 바꾸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됐죠? 3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셔도 돼 있고 4번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특정한 비정부 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 이거는 의존적 관계죠. 정부가 특정 NGO를 지원해 줌으로써 정부의 편을 들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거 의존적 관계. 이건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 4번 다 의존적 관계랑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16번 가보시면 엽간제네요. 엽간제, 엽간주의,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공직에 대한 민주적 교체가 가능하죠. 엽간제는 국민의 대표인 집권정당 정치 지도자가 자기 말 잘 듣는 관료를 뽑는 거야. 충성 공헌하는 관료를 뽑는 거야. 뭐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집권정당이 바뀌면 새로운 집권정당이 또 자기 지지자들을 뽑겠죠. 그러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국민의 대표에 따라서 관료가 교체되는 거니까 뭐 나름 민주적 교체라고 말해도 괜찮죠. 근데 이런 교체 방식은 관료가 대부분 싹 다 바뀌어. 집권 정당이 바뀌면 다른 그 기존 집권 정당의 지지자들 싹 다 자르고 자기 지지자들로 싹 다 바꾸겠죠.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엽간주의는 집권 정당, 정치 지도자가 행정, 관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를 수도 있지만 뽑을 수도 있지만 자를 수도 있으니까 관료들은 무조건 말 들어야죠. 그러면 행정,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됩니다. 정치적 중립성 저해, 엽간주의 가장 1번 한계죠. 가장 중요한 한계죠. 이제 개방은 뭐 뜬금없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엽간제는 집권정당, 정치 지도자가 자기 지지자이기만 하면 공헌도 충성도에 따라 관직을 뽑을 수 있으니까 뭐 외부에서도 뽑을 수 있겠지. 외부 사람 중에 자기 엄청 지지했어. 뽑는 거지 뭐. 개방은 뭐 맞긴 맞아. 근데 의미는 없음. 시험에 낸 적도 없고. 2번 우리나라도 엽간제적 요소가 작동은 해.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떻게 뽑아요? 실적주의로 뽑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뽑습니다. 그렇다고 엽간주의적 요소 전혀 없다? 그건 아니죠. 상위직, 고위직에 한정하여 특별한 뭐 정치 지도자, 대통령의 신임이 필요한 직위에는 엽간주의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기는 함. 됐고, 기출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엽간주의 안정성 저해, 정치적 중립성 저해.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있었네요. 자, 엽간주의 안정성 땡. 자, 여기 확보예요. 안정성 땡. 그다음에 여기 실적주의로 제가 모의고사를 바꿔놨고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엽간주의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실적주의가 도입이 된 거죠. 이렇게 같이 보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17번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희생돼야 된다.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희생돼야 된다. 틀린 선지가 똑같은 게 있죠. 자, 일단 인적자원 관리, 뭐 전략적이다 아닌데 인적자원 관리는 사람을 자산으로 여기고 단순히 그냥 목표 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 뭐 일하는 사람의 그런 삶의 질까지도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개인적 욕구, 목표 달성을 희생 틀렸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17년도 국가직 9급에서 그대로 따온 것인데 이게 딱 요 부분만 잘 대비하면 되거든요. 설명해 드리겠지만 나머지 선지들은 별 쓸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틀린 선지로 배치를 했는데 다른 선지들이 17년도 국가직 9급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기존 기출문제를 모든 선지 다 똑같이 복붙해서 낸 문제예요. 나머지는 중요하진 않다고 그랬죠. 전략적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이 있고 목표 달성, 성과 이런 거 관리하고 2번 조직의 전략, 성과, 인적자원 관리, 활동 간의 연계, 전략도 세우고 그 전략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당연한 말이죠. 3번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서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뭐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개인의 욕구가 그것 때문에 무작정 희생되는 건 아니다. 개인의 욕구 중시하더라. 끝. 다음 중 18번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성과주의 예산에서 1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연차별 예산,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매년 예산을 연결한다. 계획 예산. 그래서 1번 땡이 되어 있고요.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2, 3, 4번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지만 1번이 너무 명백하게 계획 예산 땡이니까 이거는 쉽게 골랐어야 되겠고 나머지 보충.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죠. 단위 사업당 얼마. 그러니까 예산 배분 핵심이 사업이에요. 사업.
선생님이 총액이 성과주의랑 뭔 상관이에요? 막 총액 배우면 자율편성 떠올리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사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뭘 사고 하는데 얼마 쓴다. 그게 없이 이 단위 사업 달성하기에 얼마. 사업별 총액 맞잖아요. 총액. 이상한 표현 아니고요. 여기가 사업별이 중요한 단어. 그리고 그 안에서 집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업별 목표 달성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축성 능률성이 제고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산출 중심이죠. 근데 투입 중심 아니고 산출 중심인데 투입 산출 간 비교와 평가 쉬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자, 그 전이 품목별이에요. 품목별은 투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출에 관심이 없어요. 투입만 알고 산출을 몰라. 투입과 산출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성과주의는 투입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아닐 뿐이지. 사업별로 얼마 여기 총액 있잖아요. 사업별로 얼마를 투입했더니 얼마 산출이 나왔다.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비교할 수 있죠. 4번. 얘는 조금 이상하긴 해. 성과주의 예산은 제가 의역을 하면 사업 단위 곱하기 단위 원가로 배정하잖아요. 이걸 과학적 계산에 의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한다면 편성과 집행 관리가 쉽겠죠. 사업별로 딱 이것만 관리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 사업 단위랑 단위 원가는 실제로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은 과학적 계산으로 한다고 치면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나쁘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는 그래도 쏠쏠이 나오죠. 성과주 예산은 단위 사업당 얼마, 그리고 목표 달성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면 되다 보니까 편성 집행 관리가 쉬운 편, 예산 과정이 쉬운 편. 그리고 3번에 계획 예산이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으로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 수립, 또 구체적인 연차별 프로그램화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다. 정책 목표, 장기적 목표죠. 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목표랑 연차별 예산, 연차별 프로그램 연결한다. 뭐 표현만 다르고 계획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건 똑같죠. 19번 다음 중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본질이 가치 판단이잖아요. 이걸 이제 행정학 배우다 보면 또 다양한 기출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출제 패턴이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건 없었지만 기출문제 공부하다 보면 그냥 풀리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다뤄놨는데 뭐 거의 다 풀었을 것으로 믿어요. 1번 정부 목표 달성에 수단인 동시에 공적인 문제, 그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정책 결정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복수의 단계 절차 당연히 있죠. 틀린 선지 보시면 정책행정 이원론에 기초한 행정관리성과 밀접한 관련? 정책의 본질은 가치 판단이라니까. 가치 판단. 그래서 이원론보다는 일원론적 관점이겠죠. 정책의 본질은 가치 판단. 또 3번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입법부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3번은 좀 생략이 심해서 좀 의역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님. 정책 본질은 가치 판단. 그렇다면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걸 고민한다는 것은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행정의 정책에 대한 고민,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의역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자, 뭐 여러 가지 기출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론론에서 행정에 있어서 정책 수립이라는 정치적 가치 배분적 기능이 중요시 되는 겁니다. 자, 생략된 주어 행정이 정책에 관심 있다. 정치행정 이론론적 관점. 이러니까 조금씩 보이죠? 별건 아니었구나. 이원론 땡 확실하네. 그 다음에 20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번은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3번 경제적 규제 대상 뭡니까? 기업의 본원적 활동, 생산, 유통, 판매,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들이죠? 그걸 제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규제 대상이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제한한다는 소리죠. 경제적 규제. 아니고 틀렸죠. 자, 경제적 규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 유통, 판매 등 본원적 활동을 제한하고 혹은 산업 자체를 제한하고 이런 게 경제적 규제. 그에 비해 사회적 규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죠. 시장 경쟁 원리로 보호되지 못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소비자, 환경, 노동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 위생, 오염, 고용 등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게 사회적 규제. 자,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사회적 규제에서 땡인 부분 보세요. 생산자, 기업의 본질적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사회적 규제다 땡. 왜냐? 생산자, 기업의 본질적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경제적 규제니까. 경제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 경제적 규제. 됐고요. 그다음에 21번 가봅시다. 에도크라시에서 뭐 다양한 임시 조직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1, 2번은 제가 다 요 정도는 대비하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했었을 텐데 그래도 뭐 헷갈렸다 하더라도 적어도 3번, 4번 내려와서 4번을 찍어야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으면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아리송하면 넘기면서 하다 보면 4번은 명확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나마 그래도 정답은 명확. 4번 네트워크 조직은 전체 기능을 포괄. 뭐 이미 틀렸죠. 어떻게 여기까지 읽어요. 죄송합니다. 전체 조직이 포괄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중심 조직이 전체 기능 포괄하는데 이미 틀렸죠.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으로 최소화. 그리고 부수적 기능은 다수의 협력체, 외부 기관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조직이 전체 기능 포괄 땡. 정답이 명확한 문제. 3번 매트릭스 조직은 이건 좀 문장이 어렵긴 해요. 기능 중심의 수직적 분화가 되어 있는 기존의 지시 라인에 횡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지시 라인. 이건 사업 구조겠죠? 사업 구조를 인정하는 이원적인 권위 계통을 가지는데 자 여기서 횡적도 노란색 할 거 그랬네. 사업 구조는 수평적으로 배치하고요. 기능 구조는 수직적으로 배치하죠. 수직적으로 배치한다. 뭐 수직적 분화. 여기서는 용어를 수직적 분화로 썼을 뿐. 기능 구조는 다시 수직적으로 배치. 사업 구조는 횡적, 수평적으로 배치. 그리고 지시 라인이 2개. 그래서 이원적 권위 계통. 문제는 없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좀 그래도 3번은 옳은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화의 의미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수직적 분화면 계층제적인 분화 아닌가요? 근데 아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로 분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기능 하나만 보시면 돼요. 기능 하나. 수직적으로 지시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분화가 워낙 다양한 의미로 쓰이니까. 그다음에 1, 2번. 여러분들 이걸 아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질문하던데 태스크포스는 목적이 뭐야?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의 대표가 와서 각 부서를 대표하여 부서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직 태스크포스.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 이해관계 조정했으면 각자 각 부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태스크포스. 그런데 프로젝트 팀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최우선이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를 부서 상관없이 여러 부서에서 다 모아옵니다. 각 부서의 대표자가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태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이고 횡적으로 연결된 조직 유형이긴 해. 임시 조직, 에도크라시긴 한데 태스크포스에 비해 참여자의 전문성 높죠.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최우선이에요. 기존 소속 부서 몰라.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이 최우선이야. 팀에 대한 소속감도 강하고요. 기존 부서 말고 팀에 대한 소속감, 프로젝트 팀. 근데 태스크포스가 전문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잘못 배웠거나 본인이 좀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태스크포스는 전문성이 아니에요. 기존 부서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부서 대표가 모여서 조정한다. 대표성이죠. 프로젝트 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온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최우선. 전문성. 항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됐고, 자, 이 문제를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똑같죠. 태스크포스. 서로 다른 부서의 사람들을 선발하여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
프로젝트 팀 표현은 조금 달라요.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어쨌든 새로운 프로젝트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인데 이 적합한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 그다음에 3번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 조직과 수직 조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수직적 분화가 엄밀하게 용어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수직 조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업이죠. 프로젝트는 사업이에요. 사업 중심의 수평 조직 횡적 결합되었다. 보너스 뭐 이원적 권한체계라며. 이원적 권한체계는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합니다. 위반.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해 질 수 있겠죠. 두 군데서 명령을 받으니까. 보너스. 그다음에 4번 네트워크 조직은 뭐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전체 기능 포괄하는 조직이 아니라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협력 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하죠. 거의 똑같죠. 이 문제 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에도 매트릭스 조직하면 어디 갔니? 이 문제에서 요건 됐고 이제 매트릭스 조직에서 틀린 선지로 제가 네트워크 구조를 넣어놨어요. 자, 3번은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고 부수적 기능은 외부 기관과 계약을 통해 수행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이니까 매트릭스에서 틀렸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이 자체로 또 연습할 수 있죠.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에서도 데프트 문제가 있었고 그건 이제 제가 모의고사로 변형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예측해서 또 변형해서 넣어놨고 그걸 다양한 방식 연습하니까 원래 문제 쉽게 풀고 일단 뭐 거의 뭐 이 문제를 제외하면 21번이 그나마 좀 어려웠던 문제. 22번은 100점 방지니까 틀려도 됩니다. 자,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것들은 기존 기출문제, 기존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 혹은 안 나왔던 문제일 뿐,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예요. 몰라도 풀어, 몰라도. 그리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풀 수 있고. 근데 100점 방지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못 풉니다. 못 풀어. 그리고 이거는 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이 나와버리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수험생들이 틀려야 돼. 그래서 배치하는 문제를 100점 방지용이라고 했고 그만큼 수험생으로서 대비하기 어려움. 틀려도 됨. 이거 하나 틀리면 96점. 앞에서 뭐 실수해서 하나 틀렸어. 그래도 92점. 이건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쿼터의 변화관리 모형 중에 8단계 중 인파워먼트인데 쿼터 변화관리 모형은 시험에 각종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안 나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아주 옛날에는 있긴 있었지. 근데 안 나온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또 옛날에 있었던 문제도 단계, 8단계 순서 맞추는 문제밖에 없었고 제가 브리타 대비에 옛날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순서 맞추는 것만 브리타 대비로 넣어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요거 요새 안 나오는 이론이에요. 공부하지 마세요. 또 안 나옵니다. 또 안 나와요. 게다가 문제도 어려워. 들렸어도 괜찮아. 일단 인파워먼트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쿼터 변화관리 모형에 의하면 조직을 말 그대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중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준다.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시도에 적응하고 이런 자율성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시도니까. 그 저항, 갈등을 유발하는 장애 요인들은 없애주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하고 적응하고 이러려면 장애가 되는 요소를 없애줘야지. 1번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단 변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 그대로 두지만 땡. 장애가 되는 요소는 제거합니다. 제거. 뭐 내용도 어렵죠. 어떻게 이거 다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다른 거 다 맞추고 96점 나오는 거예요. 제발 제가 공부하라는 것만 공부하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준 거에서 100% 다 나온다? 그러려면 기본서 한 10,000페이지 돼야 돼. 여러분 10,000페이지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무조건. 다른 건 공부도 못하고 행정학도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떨어지죠.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걸 공부 안 하는 게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해야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고요. 훨씬 더 완벽한 방법이라고요. 됐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설명만 듣고 끝. 어쨌든 변화, 직접 행동 옮길 수 있게 힘 실어줘.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실험하는 등 새로운 태도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 그러려면은 통제 이런 거 없애줘야지. 연공서 이런 거 없애줘야지. 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보상 시스템 필요하고. 4번 변화 관리에 관한 기법들이 구성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되어 추진팀이 해체되더라도 그러니까 추진팀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파워먼트를 하는데 팀이 없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 권한을 줬으니까 자율적으로 계속 변화를 추구할 수 있더라. 이 정도만 듣고 땡. 오케이. 찢어버리고요. 그 다음 이제 23번 가봅니다. 고위공무원단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주로 우리나라는 3급이 국장급이고 1급, 2급이 실장급이니까 3급 이상 말하는 거죠. 하여튼 높으신 분들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 확대하여 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개방과 경쟁 강조하고 성과 책임 강조한 제도들 많죠. 2번 죄송합니다. 기존의 1, 3급이라는 신분 중심의 계급제를 폐지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이 대상이긴 하지만 1, 2, 3급 안 나누죠. 계급 폐지. 그리고 뭘로 나눠요? 직무 등급. 직무 등급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가나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3번.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직위 제도 적용하고 있고요. 타부 쪽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죠? 개203 개방직위 20%, 공모직위 30%, 개203 둘 다 적용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제가 아직 경력 개방직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는 대비해야 된다. 모든 강의에서 대비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군무원 쌍무에서는 못 넣어줬지만 다른 쌍무에 넣어줬었고, 자, 경력 개방형치기. 어쨌든 모든 강의에서 제가 이거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처음 나왔네요. 자, 그냥 개방직위가 정부 내외부 불문하고 신규 채용이에요. 어쨌든 외부, 그러니까 내부 공무원과 외부 다 경쟁시키는 거니까 민간과 경쟁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표현은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경력 개방형은 민간에서만 뽑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안 뽑아요. 다시 개방형은 정부 내외부 불문하고 신규 채용이고, 경력 개방형은 민간인 중에서만 신규 채용. 그러니까 공무원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공무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험도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온갖 지엽적인 것들을 다 찍어주고 거기서 어디서 하나 얻어 걸렸다고 해서 적중했다고 말 안 하죠. 혹은 기본서에 있는 거, 기출문제에 그대로 있는 거, 그거 적중했다고 말 안 하죠. 그건 적중이 아니에요. 그냥 기출문제 그대로 있었으니까. 제가 적중했다고 말하는 건 그냥 이유가 있어서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찍어주고 그대로 나왔을 때만 적중했다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가르쳐준 거에서 100% 나오는 거 아님. 오히려 보지 말라는 걸 안 봐야 그게 나오더라도 넉넉하게 합격함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안 나왔던 걸 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적중도 시켜줘요. 그래서 다 넉넉하게 합격하게 만들어 드리니까요.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3급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정한다. 똑같은 문장이고, 민간부가 경쟁하는 개방형, 타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직위 공모, 공모직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개방, 경쟁 확대하고 책임성 확대하고. 근데 신분 중심은 틀렸죠. 아까 원래 문제에서도 신분 중심의 계급을 폐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신분 중심이 아니라 일을 잘해야 돼. 혹은 직무 중심, 능력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기출문제 있는 것만 해도 일단 1, 2, 3번 지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만으로도 4번이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지워서 풀 수 있어서 기출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정답도 찍어준 거.
됐고요. 그다음 이제 24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은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죠. 4번 보시면 신분 보장 있고요. 똑같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거예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평생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너 노예처럼 봉사해는 아니고 당연히 신분 보장 등등등 특권을 주죠. 그래서 평생 동안 봉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봉사에도 불만이 없게끔 신분 보장, 뭐 생활 보장, 퇴직 후 연금 보장 이런 것들 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직업 공무원제인데 그래서 신분 보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신분 보장. 영국에서는 2번 영국에서는 영국은 절대 국왕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왕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들이 대표를 뽑았어. 의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왕 세금 걷어라.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왕 밑에 관료제. 관료들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뭐 국왕이 함부로 뽑고 자르고 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종신직 행정관료 뭐예요? 신분이 보장됐다는 소리예요. 신분 보장.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도입이 됐고요. 영국은 그래서 직업공무원제가 상당히 일찍 도입이 됐습니다. 1700년대부터 도입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의를 먼저 도입하고요. 영국은 직업공무원제 먼저고 나중에 실적주의를 도입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실적주의를 먼저 도입하고요. 한참 뒤에 직업공무원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펜들턴법으로 실적주의 도입한 건 맞는데 펜들턴법으로 계급제 도입은 틀렸죠.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 원리잖아요. 자, 계급제 폐쇄형 충원 일반행정어주의 강력한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의 구성 요소예요. 계급제하면 직업공무원제입니다. 직업공무원제 공직분류체계 한참 뒤. 펜들턴법 아니고 한참 뒤. 그래서 틀렸어. 오케이. 그리고 뭐 관련된 문제. 자, 1800년대 실적주의 성립 이전부터 영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를 이렇게 주로 영국에서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다? 미국은 실적주의 도입 이후에 한참 뒤. 그래서 5번 실적주의야. 역사적 배경과 이념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으로 아주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풀기는 어렵겠지만 약간의 응용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알겠죠? 다시. 자, 영국이라 하더라도 실적주의 성립 이전의 직업공무원제. 미국은 실적주의 이후의 직업공무원제. 동시에 도입된 거 아니죠? 실적주의랑 역사적 배경과 이념이 다르다고요. 다르니까 자, 순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펜들턴법으로 실적주의 도입한 것이지 직업공무원제 쪽이 나오면 땡이 되겠죠. 역사적 배경과 이념이 다르다. 오케이. 이제 좀 답이 보이죠? 또 이게 펜들턴법으로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했으면 이걸 안 배웠을 리가 있나. 펜들턴법 하면 실적주의죠. 실적주의. 그리고 미국은 실적주의 도입 이후의 직업공무원제고.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있는 것으로 영국 지우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개념 그건 이제 다른 문제로 지우고 하면은 속어에서도 풀 수 있고 뭐 기출문제만으로 무조건 풀리는 문제예요. 마지막이네. 지역에서 행정서비스 전달 주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어이없게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대. 아이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게 법인이잖아요. 법인. 국가도 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고 이건 완전 기초 중에 기초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죠. 자, 법인격 여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이죠. 행정기관에 불과해. 법인격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문제는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 국가가 시킨 위임사무 담당하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순수히 국가만의 사무를 담당하죠. 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비교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둘 다 지역에서, 지방에서 제공을 하니까 2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한다고 그랬어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지시 및 감독을 받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배웠잖아요. 여튼 3번은 너무 쉬운.
자,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옳은 거.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까지 어쨌든 기출문제 일일이 다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이게 확인해봤잖아요. 진짜 어렵다, 응용력이 필요하다. 이번 시험에선 거의 없어요. 기출문제만으로. 아주 살짝 응용 있지만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 바로 정답 못 고르더라도 소거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당연히 이거 먼저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는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이걸로 합격 점수를 만든다. 이거 다 맞추면 이번 시험 92점.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이거 맞추죠. 4번 문제 이거 맞추죠.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맞추게 돼요. 그래서 96점 후기도 많음. 네, 여기서 많이 들었다. 잘못 공부한 거. 잘못 공부한 거. 자, 어쨌든 여태까지 아쉬웠던 분들은 이제 공부방에 제대로 잡혔을 거예요. 뭐부터 제대로 잡고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작년까지 군무원 문제 스타일로 나오든 올해 문제로 나오든 물론 이제 올해 스타일이 분명히 유지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혹여나 작년 스타일도 다시 바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공부 방법, 본질적인 합격 방법 바뀌지 않음. 뭔가 이제 이번 시험에는 뭐가 바뀌었네 이러면서 뭐 해야 돼요? 기존 시험과 본질적인 합격 방법, 공부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구마구 말하면 여러분들 꼬시는 것이다. 본질적인 합격 방법은 똑같다. 다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 기출문제 공부만 제대로 해도 넉넉한 합격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시험 볼 시험에 최신 기출문제 봐야죠. 그걸 위해 마지막 군무원은 군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이제 내년 시험 대비로는 올해 문제까지 4회차가 제공이 되겠죠? 더 많은 것들이 거기서 반복돼서 출제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마무리로 잘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최근 4기년도 기출문제 보고 변형해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거 대처 요령도 배우고 이건 뭐다? 마무리. 본질적인 합격 실력은 여기서 만들고 아주 디테일한 해당 시험에 최적화된 마무리.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게 이 비중이 훨씬 적더라도 그래도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말 한 번 더 반복 드렸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것만 반복하겠습니까? 꼭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긴 해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앞으로는 훨씬 쉽게 배우고 훨씬 문제도 잘 풀릴 거예요. 대신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 보라는 것만 보고 보지 말라는 거 안 본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